그러면 내일이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한국 너머로 해서 제주도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라고 할 때 한미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접 억지력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볼 수 있는 한시적 핵보유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데요. 대북 정책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북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 사회를 맡은 한국일보 외교안보팀 정승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태용호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이 핵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비핵화 요구를 들고 있으니 이제는 제발 비핵화 요구를 내리고 핵 구축 회담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싶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확장 억제력 강화에 지금 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확장 억제력이라는 건 아직 실행해 본 적도 없는 하나의 컨셉에 불과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기에 북절 북한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국제 공동체나 주변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슨 시진핑이 3선 연임을 한다고는, 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표를 맞춰서 북한이 군사적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어느 때든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고수료항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독자적인 국가이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향후 미국과 또 남북관계 또 주변 사강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군사적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야 할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9.19 군사 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북한 측에서 위험선을 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쪽에서 파기한단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저는 9.19 군사합의가 법률적으로나 또 그 정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일반적인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입니다. 북한이 법률적으로 이제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제가 날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건설해 놓고 이 완충지대를 넘어서는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하지 말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도 쐈다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게 실천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군사합의를 깨버렸다고 공식 선언한 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방금 김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바로 우리가 먼저 북한이 이러이러한 도발 행위를 걸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라고 선언하게 만들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어기고 우리 측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면 이번에 정부가 한 것처럼 거기에 또
딱 맞는 비례 대응을 계속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 체제를 잘 아시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제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평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방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비핵 개방 3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때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노리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인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연합공동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딜을 해보자는 건데 비핵 개방 3천은 돈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걸 어느 단계에서 하겠느냐 이 시점 문제입니다. 시점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말하자면 비핵화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대하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미북 관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는 미국이 할 일이고 한국은 한 발 거기서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엔드 스테이트에 가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딱 엔드 스테이트에 가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 도중 단계에서 아니면 지요 시작 단계에서라도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좀 유연성 있게 다루도록 한국이 자기 할 역할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로 대단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내오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권영세 장관과 또 우리 대통령도 이 담대한 구상에는 지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군사 안보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이런 군사 정치적인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북한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사라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건 이기적인 동물 아닙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체제를 흔들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 발전보다. 네. 제가 그 담대한 구상과 햇볕 정책의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전에 나온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운신의 폭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와 김대중 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정책 측면에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대단히 강화됐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국제 공조 시스템에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나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태영호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실효성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 문제를 저는 중시해야 된다. 설사 러시아나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끊임없이 유엔 안보리 성원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중국이 그런 대북 제재 틈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전반적인 유엔 틀거리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 상징성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그 어떤 수를 써도 핵 보유국 지위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협상이든 간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써야지, 계속 채찍만 보여주고 당근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다, 그 말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처럼. 네. 네, 모든 대북 제재 결의의 전제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핵이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모든 대북 제재의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 바로 이 런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유엔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계속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과 앞으로 전망, 2018년처럼 이게 반전이 가능할지,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을 태영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항상 희망과 기대, 꿈을 가지고 저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북 정책은 두 손 중에 어느 한 손만 쓰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두 손 다 쓰고 싶은데 북한에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손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군사 정치 정세에 관계없이 남북 대화와 또 북한에 대한 식량, 보건,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호응이 있든 없든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는 보여야 된다, 이게 생각하고, 두 번째 트랙은 바로 이 우리 안보 정책을 새롭게 저는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의 도발은 계속 있었습니다. 단 이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책 중심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북한 위협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방점이 돌려졌는지, 이 점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우리의 직접 억지력, 결국은 독자적 군사력 측면을 강화하게 하는데 더 힘을 돌리고 불비한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보 개념에서는 핵전쟁을 막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핵보유국들 사이의 상호 확정 파기라고 지금 정립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한국 너머로 해서 제주도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라고 할 때 한미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북한의 핵을 보유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한시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고 국제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한시적 핵 보유에 대한 처지와 지위를 인정시키고 우리도 한시적 핵 보유를 한 다음 남북 간의 첫 단계에서는 핵 감축 협상을 진행해서 핵 위협을 낮추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좀 이런 직접 억지력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홍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시적 핵보유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 핵 보유를 용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틈도 주지 않는데 왜 미국 정부에 가서 그런 걸 따지시지 않는지, 미국을 설득해야만 핵 보유가 가능한데 그게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서 핵 보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 열띤 토론이 이뤄지다 보니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요. 한 말씀. 예, 이제 방금 그 김은걸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은 왜 이런 문제를 미국이나 또 정부 쪽에 제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고 국민의힘 북핵 대응 특위위원입니다. 계속 북핵 대응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을 때마다 저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우리 정부 부처들을 향해서 한시적 핵무장에 대한 걸 끊임없이 제가 제기했고요. 한국에서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차버트 의원과 같이 이런 컨셉에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이미 이제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고민한 때가 되었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핵 보유국으로 엄연히 되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현상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동북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미 국회 내에서도 차버트 의원 같은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한시적 핵보유 주장, 그것이 과연 엔디 스테이트로 핵보유국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여부를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해야 중국에게 압력이 되고 중국도 다시 한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기의 시각과 정책을 달리할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보고 실패한 북핵 비핵화 협상,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답습한다면 향후 40년 이후 한 세대가 바뀐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안보 환경은요,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격차가 날 것입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지금 10분 이상이 흘러서요.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